미선쌤의 라이프 스토리텔링. 안녕하세요. 미선쌤의 라이프 스토리텔링입니다. 교사라는 직업, 역할은 뭘까요? 저는 어떻게 교사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장황하게 교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저의 생각과 느낌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꿈이 많았죠? 저도 6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연히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사회운동가나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끼를 발산하고 싶어가지고 재미있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수능 시험 보고 고3 됐는데 갑자기 제 주변의 선생님과 부모님, 친지들이 저보고 교대를 쓰라고 하더군요. 모두들 교사가 저하고 맞다고 해요. 그 당시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인서울 대학 갈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으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라고 여러분들이 막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서 광주교육대학교를 신청했고요. 당당히 합격한 것이 아니라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예비 합격자로 합격하고 또 다른 대학교에 영어 교육학과도 동시에 합격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제 이제 등록이 마무리될 쯤에 저는 광주교대에 최종 합격이 되었고 당시 분위기로는 그 광주교대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안정적이다. 직업도 가지면서 가사 일도 동시에 할 수 있다. 사실 직업도 일하고 가사 일도 얼마나 과노동이에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었고 방학이 있어서 쉴 수 있다. 월급이 안정적이고 정년퇴직까지 평생 일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조건으로 저에게 교대를 추천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교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교사 사명을 가지고 교대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교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부터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는 거죠. 교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인성을 강조해야 되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브라브라브라브라.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교대 커리큘럼과 분위기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라떼는요 진짜 아예 그 선택한 그 과에 맞춰가지고 시간표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몇 개 없고요. 대부분 그 과에 맞춰서 그냥 다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한 과는요 4년 내내 같은 반 학생들을 4년 내내 봤어요. 특별히 같은 동기가 군대를 가거나 복학한 선배들이 오지 않는 한 그 멤버 그대로 4년 내내 봤습니다. 완전히 고등학교의 연장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캠퍼스의 낭만과 연애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 교대를 다닌 이상. 다행히도 다양한 사람들은 제가 ESF라는 연합 종교 기독 동아리를 통해서 그 당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엄청난 대학 시절에 연애의 낭만이 없었다는 게 조금 슬프긴 했습니다.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생겼으니까 다행이라 여기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자면 저는 사실 교대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당시에 이제 교사로 온 학생들을 좀 가시적이다 생각해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닌데 다 괜찮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보기 좋지는 않았죠. 일단 우리가 교사가 될 사람인데 그 시험을 볼 때 몰래 부정 얘기를 하는 그 동기들도 있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자신들이 컨닝을 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났어요. 네. 아, 심지어 지금 상황과는 그리고 그 당시와도 맞지 않은 풍금 치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풍금을 빨리 쳐서 많이 넘기면 높은 학점을 주는 거였어요. 나름 저도 중학교 때 피아노를 좀 배웠던지라 그리 어렵진 않았지만 문제는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쳐야지 A 학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솔솔라라 솔솔미 선생 그 학교 중에 땡땡 그런 노래를요. 솔솔라라 솔솔미 솔솔미 이렇게 되게 빨리 쳐야지 그 많은 속도를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아예 풍금 연주곡 책을요 3-4장을 붙여가지고 넘기면서 연주하는 거야. 이거를 교수님이 알까? 아니 교수님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 아닐까? 그 속도로 그게 그렇게 치면 불가능하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교수님은 그냥 그걸로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약간 트릭을 쓰면서 그렇게 풍금 연주하더라고요. 저는 트릭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점수를 좀 깔아줬죠.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내내 예체능 같은 거에 별로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국영수에 신경 쓰고. 그런데 이제 교대에 들어오니까 예체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당연히 학점이 높지 않았고요. 이런 피아노 치는 거나 운동하는 거 이런 점수가 제가 바닥을 깔아줄 수밖에 없을 만큼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대의 문제점이라 하긴 그렇지만 다른 대학은 나름 절대평가가 있지만 이 교대는요 점수를 1등부터 30등까지 점수를 매겨야 하는 무슨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연장선이었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내내 죽어라고 경쟁에서 올라와서 너무 지겨웠는데 또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고 컨닝하는 사람도 보이고 이걸 묵인하는 교수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는 공부고 뭐고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 괜히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일에 기웃기웃했어요. 뭐 동아리 활동도 보고 뭐 분과 활동도 좀 해보고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나름 방황을 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살던 교회랑 그 거주지를 옮기면서요 완전히 다른 생활을 이제 하니까 그 환경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이제 학점이 바닥을 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종교 동아리 다니면서 정신 차리고 3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하고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수업 시작 전에 다른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공부할 시간 있나? 저는 8시 15분부터 한 1교시 수업 전까지 큐티 모임하고 틈틈이 성경 공부랑 또 모임을 이끌면서 사실 남들보다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더욱이 체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요. 누구는 밤 늦게 도서관에 앉아서 뭐 공부한다고 하는데 저는 앉아 있기만 해도 무릎 쑤시고 뭐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참 공부하기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공부만 해도 되는 환경이 있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는 공부하는 게 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대로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공부한 만큼 성과도 나오고. 하지만 대학생이 되니까 너무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거예요. 일단 뭐 학창 시절에는 학교랑 집이 가까우니까 걸어서 등교하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집에서부터 광주교대까지 버스 2번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힘들었어요. 뭐 겨울에는 칼바람 부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도 힘들고 혹시 한번 버스 한 번만에 타고 도착해 보겠다 싶어가지고 어떨 때는 다른 정류장으로 삥 둘러가지고 걸어다니기도 했거든요. 아이고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동아리 활동이랑 또 개척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실 대학교 2학년 때는 거의 새벽 기도를 매일 갔거든요. 지금 하라고 못 합니다. 새벽 기도 못 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고, 아무래도 새벽 기도 너무 은혜롭고 좋긴 하지만 잠 시간이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좀 졸기도 했죠. 자, 이렇게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교대생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들, 심지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 시기에도요, 남들처럼 같이 고시 공부하듯이 막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전히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고,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연합 동아리 활동, 큐티 주간, 연합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모임 갖고 막 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딸은 좀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임용고시 점수에 포함되는 게 토익 점수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토익을 일요일에 시험을 봤어요. 그 당시 주 5일 근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토익 공부도 제대로 물론 못했지만 토익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만 더 주일 예배에 대한 더 확고한 의지와 또 제가 빠져버리면 막 해야 할 일들이 빵꾸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토익 시험도 못 보고 이제 큰일 났다 싶었어요. 이러다가 임용고시도 합격 못하고 재수할 판이었습니다. 다행히 3, 4학년 때는 학점 관리를 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러다가 교사도 못 되고 방황하는 젊은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렐루야죠. 갑자기 명퇴바람이 불어가지고 기존의 교사들이요 학교를 막 떠난 거예요. 명퇴해가지고 대거 전국에서 초등교사를 몽땅 뽑게 됐어요. 물론 일부러 신규 교사를 뽑고 대거 물갈이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 선배들은 임용고시 합격하고도 1년을 기다렸네, 2년을 기다렸네 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로 내가 경기도로 시험을 봐도 당연히 임용고시 합격하고 당연히 발령 받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임용고시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도 합격할 수 있는 분위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막상 또 시험을 봤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임용고시가. 그래서 감사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특히 더 좋았던 거는 그 토익 시험 점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저는 영어 시험을 따로 봐야 했거든요. 근데 토익 점수보다 더 쉬운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 따기가 쉬웠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임용고시에 자연스럽게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말할게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한 건 아니고요. 다른 일로 바쁘고 분주했지만 하나님께서 넌 교사 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의 운을 타가지고 교사가 된 겁니다. 네. 그 말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다가 경기도로 합격해서 한 2주간 합숙 연수 이런 거 받고요. 대기 발령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게 아니라 저도 중간 발령 난 거죠. 그래서 집에 쉬고, 저는 이제 경기도로 시험을 봤지만 제가 전라도 고향에 있으니까 그냥 전라도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5월에 어떤 학교의 선생님께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서 그 학교로 가서 교감 선생님과 또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정말 어메이징하게 빠르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인데 저희는 부모님들께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주고 또 때로는 진지한 면이 있던 분들이셨는데요. 제가 이제 발령받고 그 전날에 다음날 떠나죠. 부모님께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공부 못한다고 애들 혼내거나 차별하지 마라잉 였습니다.
실제 저희 아빠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니는 평생 똥찌개나 풀놈이다?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 말 들었을 땐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그 사춘기 시절에는 동네 건달 그 비스꾸물하게 폼 잡고 싸움질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양아치같이 좀 그랬나봐요. 아니, 양아치까지는 아니고 건달? 아무튼 우리 엄마 만나서 뭐 그런 시절을 접었긴 했지만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그날 또 저희 엄마도 진지하게 하셨어요. 아이,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우리 엄마의 그 서러움이 드러나는 말들이죠. 우리 엄마는 저기 8남매 중 셋째. 그 당시 분위기상 여자가 공부를 해서 뭐하냐 라는 시대였고, 저희 엄마는 여자 중에서는 둘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겨우 한글만 겨우 떼고 3학년까지만 학교 나왔던 분이에요. 두 분 지금으로 말하면 두 분 다 초졸 못한 경우죠. 네,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 사이에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좋은 딸내미가 나오니까 학창 시절에 저희 엄마의 자존감은 하늘을 막 찌를 만큼 좋았죠. 그리고 이제 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서러움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이제 말해본 거죠. 넌 절대 그러지 마라잉, 이런 의미로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가면, 제가 이런 말을 진지하게 듣고 난 다음에요,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과 가난한 애들을 봐오긴 했어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지난 20여 년간 지냈던 지역, 경기도 용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이 학군적으로 그렇게 뭐 환경 복잡한 곳이 아니어서 그런지 뭐 특수학생 빼고는요, 그렇게 막 학습 부진한 학생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비슷한 아파트와 거주지를 지내고 있는 가정이라서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는 학생들도 없었고요. 근데 물론 객관적으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상위 가정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불우하게 보이지 않으시려고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아무튼 저도 이 부모님의 조언을 들었긴 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쓸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한 것 같지만 학습이 부진하며 부모님들이 학원을 돌리거나 공부방을 돌리거나 어떻게 해서 기본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게 그 정도 실력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학습이 부진하다라는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의 고향 전라도로 내려와서는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가슴 속에 깊게 놔뒀지만 이제 이거를 진짜 현장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생활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일단 공부 못한 학생들, 이해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자주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EBS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그 5세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 다양한 경험의 자극을 5세 이전에 많이 받아야지 이제 그런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뭐 기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다양한 경험도 없고 뭐 남들보다 학업이 열정 뭐 아무튼 편견은 아니고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지만 뭐 다문화 가정이나 여유 있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기본 학습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냥 학교 공부하는 것에 뭐 가정이나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자극받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상태예요. 물론 또 유전적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공부 못한다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르치다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해야죠.
경계성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넘어보려고 하는 저의 오만이지만, 아무튼 결국은 제가 전남에 내려온 지 4년 차가 되니까 이제는 그냥 아이들이 학습을 기본만 해도 괜찮고 혹시 못 따라와도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한 선생님의 말씀이셨거든요. 제가 이제 학습이 떨어진 애를 붙들고 막 열내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 교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유, 모두 의사, 변호사 할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는 농사도 짓고 캐셔도 하고 서비스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공부하는 것 자체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아이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같이 어울려 살면 좋잖아요. 너무 공부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시고 나니까 맞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공부를 안 가르치겠다, 포기하겠다 이건 아닌데, 이제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막 그 아이를 닥달하거나 열내거나 혼을 내거나, 물론 약간의 자극을 줍니다. 충격요법도 주기도 하고, 이거 못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라, 뭐 충격요법도 주기도 하고 자극을 주긴 하지만 거기까지죠. 유전적인 건 진짜 무시 못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애들을 차별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제가 원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열날로 하는데 내려놓죠. 이제 그럴 수 있다, 애들 공부는 못할 수 있다, 내 자식한테만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좀 쏟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막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어머니가 했던 이 가난한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뭐 차별할 것도 없고 차별할 리도 없슈.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전라도로 내려와 보니까 이게 좀 집안에 여유가 없거나 그러면 또 희한하게도 집안에 여유가 없으신 가정들은 또 부모님도 관심을 자녀들에게 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같이 막 섞여요. 안타깝게도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고 다문화, 인대,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가난하고, 이 모든 것이 종합 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런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아무튼 부모의 방치와 연결돼서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쥐어주면 아이는 학교 생활 시간 외에 다양한 경험을 접하지 않고 밤새 그 스마트폰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도 못하고, 또 부모님은 맞벌이 한다니까 이들을 챙기지도 않고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비두고, 이게 다 모두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 한계는 그 학교 생활 내에서 생활 습관을 잡아주고 공부를 잡아주고, 거기까지는 제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다시피 집안 학부모님까지 교육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난한 학생들을 차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뭐 지원을 해주려고 하죠. 학교 내에서도 어떤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지 뭐 지원해주겠다고, 뭐 그 친구에 대한 뭐 지원 계획서를 써와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뭐 최근에 그것도 있던데, 아무튼 저도 했고요. 그건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고요. 자, 아무튼 그래도 저는 뭐 공부 못한다고 차별하거나 혼내거나, 가난하다고 차별하거나 혼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해주고요. 시골 학교가 오히려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제공해주죠.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체험학습 가고요. 소풍이라 하죠. 방과후 활동도요, 공짜이고, 당연히 우유도 공짜이고요. 맛있고 영양가 있고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이 다양한 음식들과 뭐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 뭐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심지어 시골은요, 구강 진료도요 직접 데려가요. 치과를 데려가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그 구강 진료하는 그런 장소도 따로 있어요. 예, 도시랑 좀 다르죠.
아무튼 이 시골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공부 못한다고, 다시 말하지만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많은 걸 제공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이거 정말 딴 얘긴데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종종, 아니 자주 생각하는데요. 다만 희한하게 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서류상으로 나와 있지만요, 그 학생들이요 막 메이커 있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많거든요. 또 어떨 때는 그 학부모가 저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하죠. 혹시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맞아? 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아니겠지. 메이커 있는 옷들은 누군가에게 지원받은 거겠지. 그리고 긍정 풀 가동을 하죠. 사실 저도 제 자녀들 옷을 막 인터넷상에서 한 시즌 대강 넘어갈 옷들을 사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 가끔씩은 오히려 생활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학생들이 옷 잘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어떤 교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여유가 없을수록 비싼 옷과 브랜드를 입고 다닌다고요. 누가 겉모습으로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가난한 아이들과 공부 못한 애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해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의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래요. 공부 못한다고 차별하지 않기,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기,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학교에 있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진짜 여전히 그 엄마 아빠의 저희 부모님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이 완성된 교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교대생일 때도 당연히 만들어져가는, 배우고 있는 그런 교대생이었는데, 교사가 된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고민하는 그런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거 쉽지 않죠. 벌써 제가 25년 경력이 넘긴 했는데 그 수업 중에 말 끊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1, 2학년 저학년이 아니라 5학년 고학년인데 불구하고도 요즘 아이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안 듣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고 이제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지금 당장 제 교사로서의 역할이고 의무이죠. 그래서 그래도요, 이런 애 저런 애 해도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약간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교사로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퍼펙트한 완성된 교사가 아니라요, 여전히 되어가고 있는 중인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훌륭한 교사가 되려 노력해야겠죠. 그럼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또 제 얘기 들어주실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면서 제 속내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 저도 제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원고에 없는 걸 말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